구체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얼마 전에 이제 칼럼 쓰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이 한창 있었잖아요. 그거랑 그다음에 김정은 이제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랑 약간 연결시켜가지고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좀 연결이 되는 건지 시청자들한테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홍범도 장군이 1920년대 때 만주에서 항일 무장 독립투쟁을 하다가 일본군한테 쫓겨가지고 네. 이제 찾아간 곳이 이제 소련 영해주 찾아간 거예요. 당시 이제 일본군에 쫓겨서 소련에 가서 몸을 의탁하고 거기서 다시 세력을 회복한 다음에 독립투쟁하겠다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그런 홍범도 장군의 동상이 요즘 한국에서 이제 철거하겠다. 왜? 네. 소련을 찾아갔으니까 공산당이다. 그리고 빨치산이다. 그래서 이제 철거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김정은 북한 지도자가 국무위원장이 소련 영해주를 찾아가서 뭐 푸틴과 대화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김정은이 찾아가는 이유는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중일이 한미일이 거의 이제 준 동맹 체제를 만들고 거기서 특히 그걸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이제 군사 협력을 본격화하려고 하는 시점이면서 그것이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압박을 하니까는 거기에 맞서서 김정은은 소련을 러시아를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독립군들이 소련을 찾아갈 적에는 진짜 낙담과 울분 이런 것 속에서 찾아갔는데 그리고 지금 김정은은 그 한일 군사협력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반색하면서 이거 뭐 그러면서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웃으면서 왜? 북한의 존재를 중국과 러시아에 과시할 수 있고 한미일 동맹 체제에 맞설 수 있는 북중러 연합 체제 연대 체제에서 북한이 할 수 있는 몫을 갖다가 큰 소리 치면서 가기 위해서 자기의 그 뭐랄까 더 가치가 높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북한의 가치가. 그러니까 오히려 한미일 동맹 체제가 울고 싶던 김정은이나 북한 아니 중국 러시아에 뺨을 때려준 것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크게 보면 지금 현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큰 관심사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만났을 때 어떤 거래를 할 것이냐.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래식 무기를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에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뭐 식량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이나 이런 거에 필요한 기술을 또 얻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제 국제사회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크게 보면 뭐 그런 예측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특히 미국이 이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갖다가 지난 30일 날 미리 공개해 버리고서 이제 계속 이제 비난을 했으니 무기거리 하러 간다. 비난하면서 그 얘기는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두 나라 간의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과 푸틴 김정은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죄를 뿌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두 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 북한이 무기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뭐 그 문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현 상황에서 두 나라 사이에서 북한 무기를 갖다 러시아에 제공하는 건 저는 부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는 계속 이제 그 이유를 갖다 서방에서는 러시아가 무기가 부족해서 그렇다. 특히 포탄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가 부족한 쪽은 상대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쪽이 서방 쪽입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하루에 포탄을 갖다가 몇천 발밖에 못 쏘고 있는 상황인데 비해서 러시아는 아직까지도 하루에 2만 발 이상을 쏘고 있습니다. 2만 발이라 하면은 한 달이면 얼마가 되는 거죠? 한 60만 발. 60만 발 정도 되죠. 아니, 심지어 최소가 2만 발이고 많으면 무슨 6만 발까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정확히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지금 화력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갖고 있는 그중에 제일 무자라는 게 지금 포탄인데 155mm 포탄 같은 거인데 북한이 갖고 있던 포탄은 옛날 소련제 포탄들인데 그게 뭐 갖고 있어봤자 200~300만 갖고 있을 텐데 그거 얼마나 지원할 수 있겠어요? 북한도 자기 것 쟁여놔야 될 거고 해봤자 무슨 뭐 아무리 많아봤자 한 100만 발, 200만 발 그거 한두 달이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최근 들어서 물론 러시아에 과장된 측면이겠지만 최근에 발표를 보면은 자기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 생산을 13배나 늘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하여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이 지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싸움에서 사실상 서방이랑 러시아랑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 나토가. 근데 그 현격하게 무기난을 겪고 있는 곳은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러시아는 아직까지도 서방에서 여러 가지 뭐 미사일의 문제나 뭐 지뢰, 뭐 포탄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양호한 그 생산력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 소련의 전통적인 군산 복합체 대형 무기 업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돼 갖고서 네. 무기 생산이 아직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한테 무기를 지원한들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큰 도움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을 지금 만나주는 그거는 뭘까요? 이제 전략적인 문제죠. 쉽게 얘기해서.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계속 미국의 어쩌면 그런 압박과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쪽 동쪽에서 이 브라디보스토크 이 동쪽에서의 한미일 군사 동맹 체제가 되면서 네. 자기들 압박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랑 손을 잡고서 거의 맞서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또 이제 북한은 무기를 주고 러시아는 북한한테 핵 개발을 도와주고 전략 무기를 도와줄 거다. 네. 그것도 물론 가능한 하기로 보는데 네. 그보다는 막 그런 가능성을 항상 포텐셜을 갖다 항상 띄워놓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러시아와 북한이 자기들의 전략적인 관계를 갖다가 과시하면서 한시라도 우리를 갖다가 한시라도 압박하면은 네. 우리 이 관계들이 그게 뭐 전략 무기를 갖다 북한한테 제공할 수 있는 전략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네. 갈 것이라는 걸 갖다가 위협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연합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그 열병식에 러시아제 무기가 등장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러시아 지금 이 관계가 사실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입니다. 네. 그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지난해 11월 달부터 이미 10만 발을 제공하고서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가 됐고 네. 또 최근 4월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는 미국 언론들에서 우회해서 네. 지금 미국한테 대여하는 식으로 네. 해갖고서 뭐 30만에서 33만에서 50만 발을 제공한다 그러고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공한다 하니까 러시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공급을 한다면 그건 분쟁에 개입하는 거다. 네. 북한에 대한 무기 공급 등 그 대가가 있을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너네가 하는 것만큼 우리도 똑같이 대응하기, 이른바 미러링 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네. 했었으면 이미 그때부터 이거는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통해서 대응을 할 것이다고 뭐 웬만한 국제 관계자들 전식들은 다 생각한 문제들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러면 이제 북중러 그다음에 한미일 이런 대결이 너무 심해지면서 한반도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위기가 감돌고 있다. 뭐 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사실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같은 이런 긴장이 고조되고 대결되는 거는 당연히 전쟁으로 가는 전쟁의 포텐셜을 높인다고 저는 당연히 봅니다. 근데 네. 한 가지 그거 해야 될 점은 내가 북중로를 갖다 자꾸 이런 얘기하면 너는 그럼 북중로를 옹호하는 거야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국제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세력 균형입니다. 세력 균형. 네. 한쪽을 갖다 완전히 제압해버리는 압도적인 힘을 갖고 이쪽 비리비 못한다면 물론 그 힘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죠. 평화라 우리가 말하는 확고한 힘에 의한 평화라 그러는데 근데 국제 정책에서 확고한 힘에 의한 평화라는 건 사실은 별로 있은 적이 없어요. 한쪽이 확고한 힘을 갖게 되면 그다음에 한쪽은 그냥 잡아먹어 버리고 말아서 끝내버리는 거지.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국제정책 제일 중요한 건 세력 균형. 서로 간의 힘이 적당히 맞아야 돼야지만은 이것이 분쟁이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중국은 미국의 자기들에 대한 포위만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북쪽에서는 이 동북아에서 지금 한미일이 힘을 합쳐갖고서 특히 한국과 일본이 군사협력까지 하면서 달려든다? 네. 우리는 이거 좌시 못하지. 이 상황을 계속 간다고 생각하면 자기네 입장에서는 저쪽에는 힘에 의해서 자기네들의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네. 그리고 실제로 힘이 센 쪽은 그런 오판을 하기 쉽죠. 야, 이거 우리가 힘이 센데 뭐 저쪽에 대해서 뭐 어쩌게 그건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는 여기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지금 보면 북한을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자기네 입장에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서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과연 중국과 러시아 혹은 미국이 이 동북아를 놓고서 위험한 이제 화약고를 튕기려고 하는 네. 그걸 할 것인가? 저는 뭐 상당히
안 그래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서로가 힘들고 지치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까지 뭐 그렇게 할 여력까지는 없을 수 있다. 문제는 우리한테 남은 과제인데 뭐 우리가 이제 이쪽 편에 말하자면 미국의 편에 확실히 섰다. 뭐 이 정도의 스탠스가 그거다라는 얘기는 이제 많이 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여전히 중국의 문제가 남아 있고 북한과 우리는 말하자면 미국과는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는 그런데 점점 더 대통령의 발언은 극우화되고 있고 이념화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좀 관리가 이제 가능할까요? 그렇죠. 그게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사실은 어쨌든 간에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그다음 국제 질서 안에 편입돼 갖고서 거기서 경제 개발도 하고 지금 먹고 살고 있고 현재 지금 그걸 기반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기반 이런 것들 현상 유지시키고 그걸 또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을 갖다가 좀 더 강화하고 또 뭐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거 좋다고 봅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런 스탠스를 또 취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밖에 없는 거고. 근데 네. 문제는 그걸 하면서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니 한국의 최대 교육국이 중국이 됐었고 네. 또 러시아도 교육 관계도 많이 늘어나고 또 중국과 러시아는 틀림없이 북한에 대해서 안보적인 협력 관계와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대국으로서 완전히 돌려버린다고 하는 거는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거는 그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좋게 하면서 그걸 갖다 지렛대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갖다 봐. 너네가 우리 말 안 들어주면 우린 미국과 일본에 또 갈 수밖에 없어.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걸로 찔릴 수 있고 갈 수 있고 협상의 하나의 방식으로. 협상의 방안으로서. 근데 그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는 앞으로 우리는 이제 미국과 일본과 완전히 손잡고 중국과 러시아를 갖다가 거의 적대국이라는 식으로 발언을 해버리면은 네. 그 안보 리스크가 뭐 저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잘 모를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근데 외교 취재를 오래 하셨으니까 외교부에서 어쨌든 정책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어쨌든 플랜을 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제 말하자면 그 중국에 대한 관리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일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는 어쨌든 돌파해 갈 수 없다라는 걸 다 알고 있을 텐데 외교 전문가들도 그리고 그렇게 해온 기조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도 뭐 천안문 막루에도 그렇죠. 올랐었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기조가 갑자기 이렇게 버려지고 딱 이 서방 세계의 일원으로서의 어떤 아이덴티티만 강조하게 된 이 결정은 왜 이렇게 급격하게 되고 있다? 대통령의 퍼스널리티가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에 국제 환경이 한국이 그 하노이 정상회담이 깨지면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이제 기존보다 더 강화하고 일본과의 협력을 관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없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은 이미 예견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갖다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은 선에서 잘 해나가면 좋겠는데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보면은 뭐 한국의 뭐 젊은 사람들은 다 중국을 싫어한다 이런 발언부터 하고 그때 맞아요. 뭐 멸콩 챌린지인가 뭐 네. 하고서 뭐 중국 뭐 그래서 야 이건 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취임하고 나서도 계속 이제 어쨌든 그 발언이 점점 강해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외교부에 있는 한국 외교관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친미적인 성향이 어느 것보다 친미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 모인 집단들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외교적 프로토콜과 외교적인 언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기준에서 보면 대통령이 지금까지 취해했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좀 그런 기준을 좀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진짜 이건 좀 정말 아까는 좀 황당할 거라고 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 수업 마무리를 하면서 사실은 마무리에 선생님이 항상 알림장을 써주시기 때문에 방금 얘기하신 어떻게 보면 기준을 넘어버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어떤 것들을 외교 전문가로서 숙제를 좀 내준다면 어떤 숙제를 좀 내주고 싶으세요? 우리가 지금 가장 우리 한반도 문제에서 그리고 안보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지금 뭐니 아직도 북한입니다. 근데 북한은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 사회주의권이 망한 이후에 30년 동안 진짜 중국과 러시아가 지원을 철회하고 또 심지어 미국과 손을 잡고서 북한 핵 개발한다고 안보리 제재에 다 동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노이 회담이 깨지고 나서 이제 김정은이가 얘기했죠. 핵무력 고도압박 길이 없다. 그 길로 내달았는데 네. 지금 북한은 아마 그거 자기의 결정이 맞았다고 이제 좋아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 한미일 동맹 체제가 결성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구애를 하면서 북한한테 이제 됐다 이제 우리 그리고 아마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제재에 직접 주도한 안보리 이사국이긴 하지만 지금부터는 아마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그 대가로 경제력을 주는 이런 식의 방향으로 아마 틈새 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말했지만 군사교류 문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그래서 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동북아에서 세력 균형을 맞추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을 고립시키려고 했던 우리의 계획은 완전히 어긋나 버린 겁니다. 네. 오히려 북한은 이제 날개를 달아서 펄펄 날고 있는 몸값이 굉장히 높아졌군요. 네. 날아갈 태세입니다. 지금 거기다가 핵무기를 손에 쥐고서 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는 윤석열이 이런 얘기 하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핵 문제에서 개입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한미일 동맹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네.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거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뭐 그런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개의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중국과 러시아와 특히 중국과의 관계 이 관계를 갖다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최근에 G20 회담에서 중국의 리창 총리가 몇 년 동안 못했던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다 반대하지 않겠다 얘기를 했으니까는 그럼 이걸 기회로 해갖고서 이제 더 이상 좀 중국을 갖다가 좀 자극하는 발언이나 또 이른바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규칙 기반 질서라는 건 뭐 뜻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네. 규칙 기반 질서는 말 미국이 중국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이제 그런 말도 웬만하면 좀 앵무새 좀 따라하지 말고 우리 뭐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른바 외교적인 언사를 갖다가 좀 이제는 좀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말고 우리 입장에 맞게 좀 먼저 해주는 게 가장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